예.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뒤에 앉아 잘 서기 부족해가지고 서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송구스럽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성 아카데미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그 시군에 있는 국민분들이나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뭐 강의를 해본 경험은 아직 없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뭐 공무원들 주로 그분들과 이제 소통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오늘 그 장성군에 계시는 많은 국민들도 참석을 많이 하셨고 특히 농업계에 계신 분들도 많이 참석을 하셔서 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드릴 주제는 시대 변화 미래 대응이라는 주제입니다. 뭐 제가 농촌진흥청장이기 때문에 농업에 관련된 이야기만 할 것 같지만 사실 이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은 뭐 농업하고 관련도 됩니다만 앞으로 우리 미래가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시사점을 좀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뭐 꽃다발도 받았는데 우리 한농대 졸업생으로부터 한농대 졸업생들이 지금 굉장히 젊습니다. 보통 한 20대 내지 30대 정도 되는데 이제 이 주제 중에 이제 그 미래, 저희가 이제 미래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미래라는 게 도대체 언제냐? 사실은 뭐 1년 뒤도 미래고요. 2년 뒤도 미래고 10년 뒤도 미래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미래는 한 20년 내지 30년 정도를 한번 내다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때가 돼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 변화들이 우리가 무엇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 한론대 졸업생들이 20대 30대가 한 20년 내지 30년 뒤가 되면 5, 60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의 상황은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지금부터 그럼 어떤 준비들을 해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딱 두 개입니다. 시대가 변한다.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주제고요. 우선 시대 변화에 대한 얘기들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시죠? 뭐 아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뭐 언론이나 매스컴에서도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그 많은 분들이 아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강의도 굉장히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4차 산업혁명이 그럼 도대체 뭐냐, 핵심이 뭐냐. 기존에도 1차, 2차, 3차 산업이 변했고, 근데 4차 산업이라는 게 보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3차 산업하고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어 보인다. IT 혁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3차 때에도 컴퓨터를 많이 쓰고 있고, 그럼 많이 했고, 지금도 뭐 전산망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러면 4차라는 거는 왜 4차라는 걸 얘기를 하고 왜 이 4차 산업혁명이 크게 우리를 바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까? 굉장히 이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4차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봤는데, 요거를 좀 그러면 좀 짧게 사람들한테 전달하려면 뭐가 차이가 있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해석하는 4차와 그 이전에 있었던 3차와의 차이는 뭐냐면, 손발을 여태까지 1차, 2차, 3차 이렇게 넘어갈 때는 사람들이 육체적인 노동, 손발을 대신해 주는 거를 많이 했어요. 기계를 만들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육체 노동이 힘들고 뭐 하니까 기계를 만들거나 자동화를 시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2차 산업 또는 3차 산업. 우리 계산 같은 걸 하는데 계산이 되게 어렵더라.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을 대신하거나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손발을 대신해 주는 것이 여태까지의 그 혁명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4차를 얘기할 때는 4차는 조금 다르다. 뭐가 다르냐? 여태까지 손발을 대신했었는데 4차는 기계가 머리를 대신하는 시대로 이제 바뀌는 거죠. 굉장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머리를 대신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머리로 무엇을 하죠? 제일 많이 하는 게 공부도 하고 학습도 하고 그다음 판단도 내리고 뭐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머리를 빌린다는 얘기는 여태까지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AI, 소위 말해서 인공지능이 이제 대신할 수 있는 시대로 이제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알파고는 다 아시죠? 알파고 다 아시죠? 이세돌하고 이렇게 바둑을 뒀었습니다. 그때 저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고, 야,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 정도까지 발전이 됐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알파고라는 게 뭐냐면 알파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얘기고요. 고는 그 영어, 그러니까 바둑을 영어로 하면 고입니다. 고. 그래서 바둑에 굉장히 뛰어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일컫는 말입니다. 알파고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상과 다르게 세계 인류의 프로 기사들을 다 이겼습니다. 지금 현재 다 이겼죠.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 가장 우수한 프로 기사도 지금은 알파고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알파고보다 더 많이 지능이 더 발달이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대에 알파고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프로 바둑 그 기사들이 앞으로 그 능력을 더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역할들을 오히려 지금 하는 그런 시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단점은 뭐냐면 알파고가 바둑은 되게 잘해요. 바둑은. 근데 사람은 바둑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일도 하고 다른 일도 하고 학습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는데 걔는 바둑만 잘합니다. 다른 건 몰라요. 예전에 그 이전에 한 10년쯤 20년쯤 전에 그 미국에서 그 IBM 컴퓨터가 나왔는데 그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이제 뭐 체스, 우리는 그때는 바둑이었지만 체스 세계 대전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IBM 컴퓨터가 이겼어요. 인간을 이겼습니다. 그 얼마 전에 무슨 그 뭐죠? 재벌집 막내 아들 거기 아마 프로그램에 아마 그 사건이 나오지 않았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IBM 컴퓨터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난 기대를 했어요. 야, 기계가 이제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는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것도 되게 잘하겠지. 그래가지고 IBM 컴퓨터나 이런데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투자를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면 의학 쪽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몸이 아프거나 뭐 이렇게 되니까 그쪽에 이제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벌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십수년을 투자를 했는데 사실은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학과 이 단순한 이 룰에 의한, 그러니까 바둑이라는 거는 바둑을 두는 룰이 있잖아요. 정해진 룰이 있고 그 다음에 체스도 마찬가지 정해진 룰이 있는데 그 룰에 의해서 학습을 하는 것과 우리 그 의학하고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이거는 증상을 보고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그 증상을 보고서 판단을 해서 처방을 내려야 되는데 이것과는 좀 다른 영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머리를 빌리는 단계로 넘어가는 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인데 그것을 이제 최근에 그러면 달라진 게 도대체 뭐냐? 이 머리 빌리는 능력들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알파고는 과거에 이제 머신 러닝이라고 하는데 기계가 학습하는 프로그램을 깔아서 기존에 있었던 그 바둑의 기보를 다 공부를 시킵니다. 공부를 시켜서 세계에서 제일 바둑을 잘 뒀던 그 기보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아 이렇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두면은 제일 낫더라. 이렇게 가지고 이제 그거를 학습을 했던 건데 지금은 룰만 가르쳐줘도 얘가 스스로 학습을 하는 시대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점점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바둑이라는 게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지만 얘도 굉장히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면 언제까지 변화를 할 거냐? 싱귤레리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싱귤레리티가 뭐냐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머리를 대신하는. 근데 머리를 대신하는데 인간의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모든 영역의 그런 능력들을 뛰어넘는 것. 그러니까 바둑 한 분야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다른 많은 분야에 있어서 그런 능력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시점, 그거를 이제 싱귤레리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야별로 보면 AI가 이미 인간을 뛰어넘은 분야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둑도 있고 뭐 다른 분야도 있고 쭉 있는데 전반적인 분야에서 그러면 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어떤 영역들을 뛰어넘는 그런 시기가 언제쯤 올 거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정을 합니다. 추측을 하고.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추측을 할 때 그게 그 시점을 앞으로 향후 20년 정도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모두의 미래를 얘기를 할 때 20년 내지 30년을 말씀드린 거는 그런 싱귤레이티가 이미 달성이 되는 시대를 이제 우리는 맞고 살아야 된다. 20, 30년 후에는. 그러면 그 싱귤레이티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굉장히 크게 변하겠죠. 인간의 능력들을 기계가 대신하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조금 전에 제가 고창에 갔었는데요. 고창에 거기 메일 유업이 있습니다. 메일. 거기서 이제 치즈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공장이나 이런 데 견학을 가보시면 많이 느끼실 텐데 이 공장 안에 보면 다 이제 로봇이 대신합니다. 인간이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공정들을 로봇이 대신하는 시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영역은 어디냐면 포장 단계에서 인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데이터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 게 인간이 하지 앞쪽에서 그 안에 있는 공정 과정들은 거의 로봇이 대신하거든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전 세계에서 로봇을 제일 많이 활용하는 국가가 놀랍게도 우리나라입니다. 로봇 활용률이 제일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그걸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육체를 대신하는 그런 시대에서 이제 머리가 대신하는 시대로 가면 결국은 이제 인간이 과거에 했었던 머리로 해야 되는 일들을 이제 AI가 대신하는 시대로 많이 넘어갈 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우려를 많이 합니다. 인간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니까 일자리가 없어질 거다. 많이 걱정을 합니다. 이미 이런 건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일자리가 어디서부터 없어질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서비스업이 먼저 가장 많이 없어질 거다. 그 다음에 공업 분야, 그러니까 우리 제조업 분야 그쪽에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거다. 그러나 이제 농업 부분이 가장 늦게까지 남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비스 분야는 여러분들이 이미 현실에서 많이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행 가시면 예전에 은행에서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창구에 가시면 그게 아니죠. 통장 정리기 따로 있죠. 뭐 그다음에 뭐 번호표 대기표 따로 있죠. 또 음식점 가시면 옛날에는 사람이 다 계산했지만 요새는 키오스크라 그래가지고 누르는 게 대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이 예전에 했던 일을 이제 기계가 대신하는 시대로 이제 점점 변하고 있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다음에 이제 제조업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조 공정이 굉장히 자동화가 돼가지고 이제 공정 과정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아도 생산이 되는 시대로 이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전자제품이나 뭐 이런 거 만드는 공장 한번 가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진짜로. 다 기계가 합니다. 자동차 공장이요. 자동차 공장도 그렇게 갑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데 농업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 왜 그럴까? 농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조업처럼 할 수가 없어요. 제조업은 투입 원료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무슨 제품이 나온다는 게 이게 딱 정해진 환경하에서 제조 공정이 지나가면 물건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농업은 그런가요? 우선 기본적으로 하늘하고 동업을 해야 되는 업입니다. 이거는 하늘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농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일조량도 필요하고 비도 필요하고 바람도 불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기계가 대신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이 상대적으로는 적게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그럼 농업이 거기서 비껴날 수 있느냐? 비껴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의 과제 중에 하나겠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이제 많이 얘기가 됩니다. 뭐 약자로 DT라고 많이 나옵니다. 언론에 보시면 디지털 전환 얘기가 굉장히 많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저도 이제 디지털 전환 말이 멋있잖아요. 디지털 전환. 아, 이게 디지털로 바뀌는구나.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는 함의, 의미를 좀 보시면
디지털 전환은 이제 여러분들 뭐 네이버나 쳐보시면 딱 이렇게 나옵니다. 기술로 기존의 산업을 전환시키는 과정 이렇게 나와요.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산업을 전환한다. 이 얘기가 뭐냐? 기존에 2차 산업이 있고 1차 산업도 있고 서비스업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산업이 다 디지털 산업으로 전환이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가 뭐 아마존에 있는 기업들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글이나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기업들이 예전에는 우리가 막 프로그램 만드는 기업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상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거를 보면 다 이게 디지털 전환을 통해 가지고 산업 자체가 이렇게 싹 바뀌고 있어요. 처음에 아마존은 사람들이 잘 모를 때 전자상거래하는 업체인 줄 알았어요. 전자상거래하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걔네들 기본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전자상거래업을 기존에 있었던 상거래를 완전히 디지털 산업으로 바꾼 기업이에요. 그 다음에 자동차 회사. 요번에 CES라고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 미국에서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소비자 그 박람회라는 걸 하는데 전자 소비자 박람회입니다. 전자 제품을 소개해 주는. 거기에 제일 많이 전시된 게 뭐냐면 이번에는 자동차나 모빌리티였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왜냐하면 자동차라는 게 어떻게 전자제품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기차가 나왔잖아요. 자동차의 구조는 되게 단순한데 예전에는 이게 내연기관이에요. 엔진을 만들고 거기다 기름을 넣어서 움직이는 게 기본이었다면 이제는 움직이는 거는 에너지가 전기로 다 공급이 돼요. 내연기관이 필요 없어요. 나머지는 뭐냐면 나머지는 다 전자장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자장비로 전환이 돼 버렸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가전제품하고 다를 게 하등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어떤 산업이 이제 완전히 전자 산업으로 전환되고 디지털 기술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 무서운 점은 그렇게 되면 그럼 세상은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거죠. 세상은 어떻게 변하느냐. 결국은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산업 영역도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메인 소스는 뭐냐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만 확보될 수 있다면 어느 산업 영역이든 들어가서 자기가 활동을 할 수 있고 거기서 전문가가 될 수가 있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디지털 전환 시대를 산업 부분, 그러니까 모든 산업 부분이 다 염두를 해둬야 된다. 결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된다는 얘기는 1차, 2차, 3차의 의미가 없어져요. 다 디지털 산업이에요. 다 디지털 산업으로 가는 건데 그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러면 시대에서 중요한 게 뭐냐? 지식. 저희가 이제 지식 또 기술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앞으로는 이게 어떤 분야에 있는 지식이나 기술 한 가지 분야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한 가지 기술이나 한 가지 영역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것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휴대폰 다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손들라 그러면 거의 100%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스마트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융복합의 아주 결정체 중에 하나예요. 그 안에 보면 카메라 기능이 있죠. 전화기 기능이 있죠. 그 다음에 모든 뭐 전자통신과 관련돼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뭐 가계부가 필요하다면 가계부 기능도 넣을 수 있고 앱을 통해서 굉장히 구현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융복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만들어지는 과정도 애플이 처음에 그걸 시도를 했죠.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진 과정도 이 사람이 무슨 굉장한 천재긴 합니다만 새로운 발명을 해낸 게 아니고 있는 기술들을 총합해서 가운데다 그 안에다 집어넣는 거를 생산을 하고 그걸 구현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앞으로의 새로운 물건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없는 거를 막 전기 같은 걸 발명해내거나 이런 그런 혁신적인 어떤 발견이나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융합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시대가 이렇게 열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식의 반감기라는 겁니다. 이 뭐 개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저희들이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중고등학교 다 나오신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도 많고 그 이상으로 공부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개념으로 보면 지식의 반감기에 그 반감기가 절반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가 절반으로 주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중에 아 이건 정말 맞아, 참이라고 생각했던 그 지식이 한 시간이 지나면 그 뒤에 논문이 나오건 아니면 다른 연구를 통해서 아 이거는 안 맞고 다른 게 더 맞아, 그러니까 그거는 없어지는 거고 새로운 지식으로 대체되는 그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를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모 교수가 그 논문을 다 서치를 해가지고 분야별로 해서 새로운 걸로 이렇게 지식이 바뀌는 시간을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조금 이제 긴 거, 아주 긴 게 이제 그 의학 같은 거는 사람들 실험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의학이 좀 길어요. 그래서 그게 한 45년, 물리학 같은 경우에 한 13년, 경제학은 한 9년 그렇습니다. 뭐 심리학 한 7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년 정도 지나면 한 절반 정도 줄고요. 그러면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그거에 또 절반이 또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년 전에 예를 들면 문제를 냈다, 이거 똑같은 문제를 냈다 하더라도 20년 후에 그것에 대한 답은 완전히 다른 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과정에서 20년 전에 냈던 문제를 20년 전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안 맞는다는 거죠. 현재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발견을 통해서 새롭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지금 저희가 살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보통 저도 그렇습니다만, 저도 뭐 대학교 때 공부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관념처럼 딱 굳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뭐 대학교 졸업한 지 벌써 한 30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제가 그때 알고 있었던 거, 금과 옥조처럼 생각했던 것이 그럼 그 중에 지금 몇 퍼센트나 지금 계속 남아 있고 맞겠냐? 그러니까 실제로는 시간이 지나가면 그 중에서 버릴 거는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하는 노력들이 계속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방식만 가지고 미래의 이슈를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드렸다면,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 환경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환경 변화 근데 우리 이상 기후 얘기도 많이 하고 기후 변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지금 이 장성에 지금 온난화 대응 연구소도 저희가 만드는데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죠. 여기가 온난화의 아열대 연구소가 생긴다, 아열대 작물 연구소가 생긴다는 거 상상을 할 수 없는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근데 그거에 아주 근저에는 사실은 이 환경 변화가 있는 거죠. 환경 변화의 이제 대표적인 거, 제가 여기에 이제 그 까만 백조가 있습니다. 이거 블랙스완이라고 얘기하는데, 까만 백조, 블랙스완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할까요? 예.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이 존재합니다. 이게 블랙스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블랙스완은 호주에서 발견이 된 적이 있다 그래요. 근데 옛날에 그 백조는 원래 우리 이제 번역을 할 때 힐백자를 쓰니까 사실은 당연히 화이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까만 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블랙스완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게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상상은 해요. 아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어요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현실로 나타났을 때를 이걸 블랙스완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일본에 그때 지진이 나서 후쿠시마 원전이 침수가 됐습니다. 쓰나미가 와서. 그때 당시에 일본이 생산을 해서 장벽 같은 걸 쌓았어요. 보통
원전이라는 게 이제 해안가에 있다 보니까 쓰나미가 올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물이 넘치지 않도록 이 장벽을 쌓는데 지진의 정도를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아마 진도 7이나 뭐 그 정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훨씬 센 놈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설마 저기까지 있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발생을 해서 물이 침투해서 원전이 이제 멈춰서고 엄청난 재앙이 벌어진 거죠. 저희도 사실은 얼마 전에 경험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설마 그런 게 있겠어? 근데 실제로 벌어졌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위 일컬어서 블랙스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환경 변화가 딱 그런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10년 전, 저만 해도 10년 전, 20년 전에 기후 변화 그건 뭐 먼 미래 일이고 우리 아들, 딸 뭐 더 지나서 한 100년, 200년 후의 얘기인데 뭐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떠면서 사람들이 얘기하지? 했는데 제가 최근에 제가 경험하기로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짜 기후 변화가 우리나라 한반도를 이제 덮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막 5월 달에 눈이 내리질 않나. 또 뭐 추위도 옛날에 4만 4원이 정상이었는데 지금 4만 4원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얼마 전에 엄청 따뜻했잖아요. 다음 주부터 영하 10몇 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라는 게 이제 일상화가 되는 거구나 우리한테. 근데 기후라는 것은 1년 만에 어떤 기상의 변화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한 10년 정도에 이렇게 큰 그 기후가 이렇게 변하는 걸 기후 변화라고 얘기하는데 전 세계 모두 다 지금 문서를 앓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50 거주불능 지구라는 표현을 써놨는데 저 책입니다. 책. 제가 읽은 책 중에 세상을 가장 비관적으로 본 책 중에 하나가 2050 거주불능 지구라는 책인데 기자가 쓴 책이거든요. 환경 변화 때문에 했는데 2050년이 되면 지금같이 내버려 두면 지구상에는 사람이 살 수 없을 것이다. 굉장히 비관적인 얘기들을 쫙 써놨어요. 그래서 저도 좀 그 책을 읽다가 한 절반 정도 읽다가 포기했습니다. 더 읽다가는 제가 염세주의자가 될 것 같아가지고 포기할 정도로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자, 거기에 나온 책에 있는 그래프를 제가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지구가 한 40억 년 전에 지구가 처음으로 탄생을 했고 지구가 여태까지 쭉 오면서 지구가 그냥 있었을 것 같지만 5번의 대멸종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생물들이 다 죽고 다시 올라가고 또 죽고 올라가고 그 5번의 대멸종이 이렇게 쫙쫙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올라갔을 때에 이 꼭대기 피크를 올린 게 뭐냐면 온실가스 때문에 평균 지구의 온도가 5도씨 이상 올라갔을 때 대멸종 사태가 한 번씩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람이 죽고 살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구상에 있는 생물들이 다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의.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쭉 왔었는데 지금 마지막이 이제 있었고 이게 뭐 몇천만 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면서 있었던 건데 이제 최근에 어떤 일이 지금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느냐? 한 30년 동안 최근 30년 동안 대기 중에 이게 탄소가 한 30%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기온이 평균 기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뭐 2050 뭐 아까 거주불능 지구 얘기하는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 앞으로 2050년이 돼서 지금보다 평균 기온이 1.5도가 더 올라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걸 막지 않으면 안 된다. 막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탄소 제로라는 얘기 여러분들 아마 다 들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탄소를 온실가스를 배출시키지 않아서 기온이 올라가는 걸 막지 않으면 인류의 대재앙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탄소 제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뭐 농업에 관련된 이슈이기도 합니다만 이건 결국 인류의 어떤 생존에 관련된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러면 탄소가 이제 배출되는 게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제일 많은 탄소의 배출은 뭐 당연히 우리
그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러니까 뭐 전기를 하는 화력 발전소, 그다음에 그 운전할 때 우리 연료에서 나오는 거, 거기가 이제 1등이고요. 에너지가 제일 많고 뭐 여러 공장 돌리고 뭐 이런 데 많이 나오는데, 농업 분야도 사실은 만만치 않게 탄소가 나옵니다.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생산 부분만 보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이건 우리나라의 케이스입니다. 전 세계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케이스에서 농업 부분에서 탄소의 기여도를 보면 2.9%입니다. 전체의 2.9%, 3%. 많지도 않아요. 생산 부분에서 어디서 지금 탄소가 많이 나오느냐 이렇게 살펴보니까, 논물, 이게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논물 대기 하잖아요. 논물을 대다 보면 이 땅 속에 있었던 탄소가 이게 뭐죠, 벼를 통해 가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거. 그다음에 토양 자체 내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거. 왜냐하면 토양 안에 이 메탄이나 탄소가 많이 저장이 돼 있어요.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축산, 메탄. 아시죠? 소 방귀나 이런 데 메탄이 많죠. 그러니까 단순히 탄소가 아니고 메탄이나 이런 거는 농도가 세서 온실가스 효과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모아 놓으니까 우리나라 전체에서 탄소에서 배출하는 기여도를 보면 한 2.9% 정도 되더라. 그래서 이건 2.9%니까 사실은 다른 데서 많이 줄이면 이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농사나 농업이라는 게 사실 생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산을 하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거 팔면 어떻게 되죠? 그럼 집에나 아니면 음식점에서 그걸 조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리를 하면 또 음식물 쓰레기도 나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 또 시장까지 가는데 운송의 비용이 들고 여러 가지 많이 듭니다. 그럼 그거를 다 계산을 해보면 사실은 농업과 연관되어 있는 유통이나 서비스까지 다 합치면 사실은 37% 정도의 그 탄소 배출의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농업과 관련된 것들까지 합치면 작은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농업 부문과 관련해서도 이 탄소 문제가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슈 중에 하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자, 우리나라 전체 그 인구 구조 중에서 연령대 분포를 이렇게 쭉 본 겁니다. 인구 구조를 보면 우리가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을 따져본 거거든요.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2000년에는 65세 이상의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7.2%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12.66%가 됐고요. 2020년에 14.16%.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간다라는 얘기를 썼고요. 그리고 2030년이 되면 저희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할 거다라고 보는데,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20%가 넘어가면 그렇습니다. 쭉쭉쭉쭉 넘어가서 2050년이 되면은 37%가 넘어갈 거다. 그러니까 한 40% 정도까지 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굉장히 그 암울한 그런 전망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얘기인데, 근데 이게 저는 이걸 보면서 37.39%라는 숫자가 저는 그렇게 낯설지 않더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농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지금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지금 한 45%? 전체로 보면 45%고요. 그다음에 경영주로 보면 한 70% 정도 됩니다. 65세 이상. 그러니까 농업은 이미 초고령 사회를 지나서 2050년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진척이 돼 있는 거고, 그러면 자, 우리가 2050년에 우리나라의 사회의 모습을 보려고 그러면 사실은 지금 농업 농촌 현장에서 그 초고령 사회의 모습을 보면 그게 우리나라 전체의 모습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령화 이슈가 굉장히 심각한, 우리로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이슈 중에 하나죠. 중위 연령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중위 연령. 중위 연령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막 태어난 아기와 그다음에 지금 최고령,
까지 사시는 분을 일렬로 쫙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오는 사람의 연령을 중위 연령이라고 얘기합니다. 2020년이 43세였어요. 딱 중간에 있는 분이 43세. 2030년이 되면 49.8세, 그러니까 50세가 되고요. 40년이 되면 54.6세, 2050년이 되면 57세, 60년이 되면 더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 중위 연령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그 사회를 움직이는 그 중위 연령이 굉장히 급속한 속도로 지금 늙어가고 있고 굉장히 나이든 세대로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래쪽 그래프를 보시면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도 발표했죠.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줄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태어나는 사람의 숫자에 비해서 사망하는 숫자가 월등히 적어지고 그러면서 인구가 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뭐 이제 이거는 이제 앞으로의 미래 전망이고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는 거를 제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인구가 감소한다. 인구가 그냥 감소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경제 성장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소득도 늘고 그다음에 생활 형편도 좋아지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을 이제 경제학들이 연구를 해보면 자연 성장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노력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그 성장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경제가 성장하는 그 자연 성장률은 인구 성장률하고 비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구가 줄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마이너스로 접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려면 인구도 늘어야 되고 거기에 이제 혁신적인 노력, 기술의 발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노력들이 없다면 결국은 우리 경제가 점점 어려워질 거다. 그래서 이제 종종 경제학자들이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해왔고 또 세계 지금 저희들은 5, 6위권까지 지금 와 있거든요. 얼마 전까지 우리가 세계 10위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세계 6위권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엄청나게 올라섰죠. 경제적으로나 뭐나.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제가 어저께 들은 얘기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잘 모르더라. 그게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모르더라. 위험하다는 얘기는 뭐 전쟁의 위기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사실 이런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것도 위기입니다. 근데 그 두 가지를 잘 모르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앞으로 대응을 해나가지 않으면 미래가 그렇게 장밋빛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질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 제가 뭐 그 석학이라고 하는 분들이 강의하시거나 이런 걸 보면 거의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생각하는 거와 아주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과거 60년 동안에 우리가 겪어왔던 방식을 앞으로 60년 동안 똑같이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릴 거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으로의 시대 변화에 대응을 하려면 이게 쉽지는 않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미래를 얘기했잖아요, 저는. 근데 미래 중에 확정된 미래예요, 이거는 누구든지 다 이거는 이미 예측이 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뭐 다른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뭐 1, 2년 뒤에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변하고 외교적으로 어떻게 변하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고 이런 것들은 순간순간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확정이 돼 있는 미래예요. 예. 그래서 농업 농촌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지역 소멸 위기. 특히 이제 도시권에 비해서 농촌의 지역 소멸 위기가 굉장히 피부로 지금 저희들이
느끼고 있고, 또 이게 그 국민들의 삶의 질, 뭐 이 문제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중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고요. 농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후계농, 이제 앞으로 농사를 누가 짓지? 이걸 누가 이어서 앞으로 이거를 할 거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 정책 과제 중에 하나죠. 아까 그 말씀드린 인구. 후계농의 부족 문제는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하고도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없어요. 옛날에는 굉장히 많은 자식을 낳았으니까 인력 걱정 안 하고 누군가는 농사를 짓겠지 했지만 이제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청년농 육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농업 정책의 과제로 등장한 이유는 이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쭉 이제 앞으로 미래가 어떤 식으로 변해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쭉 드렸고요. 이제 왜 그렇게 변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했고, 이제 그러면 해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이거 앞으로 이제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지금 좁은 공간에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마 졸리신 분들도 계시고 하실 텐데 괜찮습니까? 지금 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그 미래에 이제 대응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뭐 저는 이제 몇 가지를 얘기를 들고 뭐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요것은 모든 분야를 제가 다 묶어가지고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 이슈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근데 그 미래를 대응할 때 앞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몇 가지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얘기를 했습니다. 농업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뭘 대응을 해야 되냐?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농업인들이 기존에 저희 농촌진흥에서 강소농 육성 체극이라는 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강하지만 작지만 강한 농부를 키우자. 근데 기존에 있었던 작지만 강한 농부를 키우는 것은 부족하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스마트한 강소농을 키워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스마트한 강소농이 된다는 게 과연 뭐냐? 그거죠. 스마트한 강소농. 크게 보면 농업 부분에 있어서 큰 리스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 첫 번째는 생산과 관련된 리스크예요. 여러분들 다 겪지만 자연재해가 막 오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뭐 이런 것들이 막 오기 때문에 뭐 잘 키운 농작물이 갑자기 다 뭐 망가지기도 하고, 또 병이 와가지고 완전히 망가지기도 하고, 설이나 수박 뭐 설이 내려서 그렇지 우박을 맞기도 하고, 뭐 태풍이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산과 관련해서 리스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부분. 두 번째 리스크는 뭐냐면 가격입니다. 농산물 가격이 막 널뛰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걸 통제하고 싶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이라는 게 사람의 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를 않아요. 하늘이 도와줘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해는 하늘이 안 도와주면 생산량이 형편없이 줄어들면서 가격은 폭등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생산량이 너무 많아서 또 문제가 되고, 이런 게 이제 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를 우리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스마트한 농업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우선 이제 재해와 관련된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데이터에 기초해 가지고 저희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옛날에 비해서 기상과 관련돼 있는 정보, 여러분들이 뭐 맨날 기상청 욕하고 저도 욕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졌어요. 기상청에서 비 온다 그러면 진짜 비가 옵니다. 요새는. 그죠? 추워진다 그러면 진짜 추워져요. 그래서 그 지역별로는 굉장히 뭐 조금 넓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런 재해를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 데이터에 의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예측을 해주면, 그거에 따라서 사전 조치들을 잘만 취하면 우리가
재해에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기로 우리가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좀 잘 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아까 제 유통을 말씀을 드렸는데, 유통 분야는 제가 여기서는 뺐습니다. 슬라이드에서는 뺐는데, 그거는 이제 농식품부에서는 가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긴 합니다만, 저희 이제 농촌진흥청에서는 그 유통과 관련된 것들은 거의 이제 관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생산 쪽에만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러면 앞으로 농업 부분에 있어서 이 미래에 대응하려면 저는 한 5가지 정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5가지. 그 5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과제가 뭐냐? 우리가 해야 될 게 첫 번째, 우리가 스마트한 강소농이 되자. 스마트한 농부가 되자. 스마트하다는 게 도대체 뭐냐? 다 똑같이 스마트한 게 아니고 시설 농업하고 그 다음에 노지는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설은 왜 다르냐? 시설은 통제된 환경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온도 높이고 싶으면 높일 수 있죠. 그렇죠? 습도 높이고 높이고, 양분을 더 주고 싶으면 더 줄 수도 있고, 바람이나 이런 것들도 통제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통제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 수가 있는 게 스마트팜입니다. 시설. 그러면 외부의 환경에 큰 영향을 덜 받는 거죠. 물론 이제 빛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빛이 안 들어오면 사실은 뭐 그 안에서 토마토나 이런 거 키워도 제대로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리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건 뭐냐? 생산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거죠. 최대한 많이 생산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품질도 높여야 되고, 비용은 적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분야는 저희가 시설 원예라든지 아니면 축산 분야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저희가 그렇게 한다면, 거기서 데이터를 잘 관리하고 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을 잘 제어를 하고, 또 인간의 이제 그 노동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로봇, 수확하는 로봇, 뭐 그다음에 이 배달해 주는 로봇,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인력을 좀 대신할 수도 있고요. 또 에너지도 많이 투입이 되는데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콤비네이션으로 하면 스마트팜을 통해서 충분히 스마트한 농부가 될 수 있다. 그게 이제 하나고요. 두 번째가 이제 노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노지 스마트팜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보통 스마트팜은 다 시설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노지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전 세계에서 노지 스마트팜과 관련한 걸 제일 많이 구현하는 데가 미국이나 이런 데입니다. 나중에 제가 소개를 좀 드릴 텐데, 근데 노지는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노지 스마트팜을 할 때 생산성을 극대화로 끌어올리는 농업을 하는 게 과연 맞냐? 근데 그건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지는 자연과 동업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볼 때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에 좀 다른 말은 사실은 리스크를 관리를 하자, 위험 관리를 하자. 아까 제가 위험이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생산 위에 위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해로부터의 위험, 어떤 뭐 가뭄이 올 거다, 아니면 물이 너무 많다, 아니면 뭐 병충해가 온다,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재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시설을 자동화시켜서 인력을 감축시키는. 지금 뭐 농농사는 굉장히 기계화가 많이 돼 있지만 밭농사는 너무 인력을 많이 투입을 해서 너무 어렵습니다. 힘이 많이 들고. 그럼 그런 것들을 좀 자동화를 시켜서 인건비를 줄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리스크를 관리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데이터에 기초해서 재해 예방을 하고, 또 드론 같은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파종도 하고 농약 같은 것도 파종할 수 있고, 또 작황 예측도 하고요. 또 물 같은 거 넣을 때도 물을 넣고 빼고 하는 것들을 그 수위 같은 것들도 자동으로 조정이 되게 할 수 있고, 트랙터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을 시켜가지고 사람이 없어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까 인력 부족 문제도 해소를 하면서 리스크도 관리를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뭐 뒤쪽에 제가 소개는 드리겠지만, 결국은 이걸 잘하면은 비료나 농약, 농자재를 굉장히 적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탄소 저감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노지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그러면 자, 시설에서 이런 걸 하고 노지에는 막 센서 같은 거 막 꼽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농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해.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고 그런 거 저기 센서 같은 것들도 잘 모르고 그럼 그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사실은 다 저희가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기상과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농장 단위로 기상 정보 서비스를 하는 거를 지금 서비스를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지금 한 50여 개 시군이 이미 55개 시군은 저희가 정보를 이미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한 3, 4년이 지나면 모든 전국을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정확도는 지금 한 85% 정도 그 정도 수준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올릴 거고요. 두 번째는 농진청이 토양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농지가 다 똑같아 보이죠? 똑같지 않거든요. 토질이 다 달라요. 어떤 데 물이 잘 빠지고 어떤 데 물이 안 빠지고 이런 토양들이 다 틀린데 그 토양에 관련된 정보들을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번이나 이걸 넣으면 그쪽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토양의 상태가 어떤지를 저희가 다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어요. 또 생육과 관련된 정보들도 저희가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육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시범 재배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어떤 작물을 키우면 이 기간이 되면 파종을 언제쯤 해야 되고 이 기간이 되면 병해충 관리를 위해서 뭘 해야 되고 어떤 시기에는 뭐 비료를 줘야 되고 어떤 때는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다 매뉴얼화 시키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자기가 있는 장소와 그 정보만 제공을 해주면 거기에 어떤 작목을 한다는 것만 얹어주면 그거를 다 가이드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병해충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병해충 예측 정보 시스템이라는 걸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후 환경과 이런 상태라면 어떤 작물에 어떤 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측하는 그 시기에 약을 방지하는 약을 어떤 걸 쓰라고 저희가 다 알려드릴 수 있어요. 최근에 저희가 과수와 관련해서 과수화상병이 굉장히 많이 지금 번지고 있는데 과수화상병은 사실 치료제가 없습니다. 예방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방을 하려면 개화기가 꽃이 딱 피는 시기에 바로 그때 저희가 예방약을 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화기 예측 정보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시기에 꽃이 필 거니까 그때 약을 뿌리세요라고 날짜를 그 전날 딱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저희가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지금 구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별로 보면 그런 정보들을 다 이렇게 받으면 노지에서라도 어떤 작목이라도 그런 거를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농지청에서 이제 추진하는 거는 지리적 정보, GIS라는 게 뭐냐면 지리적 정보입니다. 내가 있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작목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정보들을 농가별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하자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걸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데이터예요. 아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말씀드렸고 AI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인공지능을 얘기했는데 인공지능이 학습한다 그랬잖아요. 학습의 원재료가 뭐냐? 교과서가 뭐냐?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데이터가 없이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연구, 우리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있는 어떤 모든 연구의 연구 데이터 이런 것들은 개방을 해서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고 거기에서 최적의 솔루션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제공을 해주다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창업하거나 아니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뭐 이런 서비스들도 좀 많이 하고 앞으로 이제 저희가 농협하고도 협업을 해서 저희가 직접 하진 않지만 농협의 조합원이면 조합원을 통해서 이제 그 농협이 깔아주는 앱을 통해서 저희가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그 스타트업 어떤 기업을 통해서 저희가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잘 수집도 하면서 동시에 활용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을 잘 육성을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뭐 제 청년농도 얘기했지만 청년농뿐만이 아닙니다. 이건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두 가지 분야에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AI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농업 분야에.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들이 좀 필요하고, 또 농업 기술하고 이게 AI만 잘 다루고 되는 게 아니고 농업은 농업을 알아야 돼요. 농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농업 기술과 AI 정보를 같이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잘 육성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트 농업, 아까 강소농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강소농에게 모든 사람이 다 강소농이 되기는 어렵고, 그리고 또 농장의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데는 최첨단 시설을 가지고 있고, 어디는 노지만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최첨단 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을 받아야 될 분들을 노지만 가르치는 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별로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초급, 뭐 중급, 뭐 고급 뭐 이렇게 나누고, 그다음에 그것도 작목별로 조금씩 나눠가지고, 그래서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우선은 저희가 시설과 관련된 시설, 아까 스마트폰과 관련돼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완성 단계에 가 있고요. 이제 노지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은 조금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과 관련돼 있는 연구들은 좀 빨리 시작을 해가지고 좀 됐는데, 노지와 관련된 것들은 아직까지 연구가 좀 미진한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계속 데이터를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다 되면 사실은 지금 현재 모든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켜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 체계가 이제 갖춰질 거다. 그래서 청년농뿐만이 아닌 예비농, 뭐 일반농까지 다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술센터에도 지금 스마트폰과 관련된 테스트베드를 만들어놓은 곳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와서 실습도 할 수 있고 또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한 이 5가지를 지금 이제 미래에 대응을 해서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전환에도 대응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환경 문제, 환경에서 그 문제가 되는 비료나 농약을 좀 적게 쓰는 문제, 뭐 이런 것들도 해결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인력 부족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ESG라는 것이 요새 사회적으로 되게 화두입니다. ESG. 이 ESG의 약자는 뭐냐면 환경, 그다음에 소셜은 이제 사회적인 책임, 그다음에 거버넌스라 그래서 이제 준법,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탄소와 관련된 얘기들을 할 때 결국 이제 환경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농업과 관련해서도 농업이 우리가 이 중요한 농업에서 왜 ESG가 중요하냐라고 얘기할 때 소비자들이 ESG를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친환경 농산물 생각하시면 됩니다.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것은 환경과 친화적으로 재배를 한 거잖아요. 거기에 가치를 부여를 한 거고, 그러니까 가치를 부여한 만큼 좀 비싸더라도 소비자들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소비자들이 이제 그 원하는, 그리고 그런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요새는 소비자들이 소비 패턴이라는 게 물건을 사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제는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경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같은 물건을 여러 번 하는 게, 내가 이런 물건을 소비해 봤다, 내가 이거를 한번 사용을 해봤더니 어떻더라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치 부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제 경험인데, 여러분들 혹시 블루버틀이라는 그 커피 전문점 혹시 아세요? 젊은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그 서울시내 한복판에 보면 블루버틀이라는 데가 있어요. 저는 뭣도 모르고 그냥 거기를 들어갔다가 커피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커피고 되게 허접하게 줘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비싸지? 그렇게 보니까 거기에 가치 부여를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희소성 때문에, 아, 나는 블루보틀에 가서 커피를 마셔봤어 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이게 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가치를 되게 준수를 하고 있거든요. 또 커피 중에 보면 공정무역 커피라는 게 있어요. 공정무역 커피가 뭐냐면, 이제 인력, 어린 아이들을 막 데려다가 뭐 커피 농장에서 일시키고 이러면은 안 된다. 그다음에 뭐 농약 같은 거 뭐 써가지고 커피 농장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생산을 했다.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인증을 해줍니다. 그러면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사람들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지고 있고, 그래서 농업 부분에 있어서도 ESG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탄소와 연결이 되는 거고,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탄소와 관련해서 좀 저감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2.9% 쪽에서 그래도 좀 우리가 좀 탄소를 좀 줄여보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질소하고 화학비료 사용을 좀 절감할 수 있도록 이제 정량, 처방서를 저희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료 처방서, 여러분들 이제 집불금 받는 분들 꽤 계실 텐데 거기에 보면 비료라든지 뭐 이렇게 처방서대로 하지 않으면은 집불금이 감액이 되고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적정량을 활용을 하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저메탄 사료. 그러니까 소에서 방귀가 많이 나는데 거기서 메탄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메탄을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느냐? 사료에다가 저메탄 성분을 좀 넣어서 하면은 방귀에서 메탄이 좀 적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그런 연구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그 아까 벼에서 메탄이 탄소가 많이 나온다 그랬는데 메탄입니다, 그것도. 근데 논물을 좀 얕게 되면 그 메탄이 나오는 걸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논물을 조금 얕게 되고 어떤 때는 조금 높이 되고 어떤 때는 얕게 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이게 조절을 지켜주면 탄소의 배출을 훨씬 줄일 수가 있는데, 그거에 이제 전제 조건이 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자동으로 물 조절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게 논에.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가가 조금 비싸서 그걸 좀 싸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볏짚 태우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볏짚은 요즘 비싸가지고 태우는 분들은 안 계실 텐데 논두렁 태우시는 분들, 그러면 이제 그 태우면서 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금지도 하고, 또 이제 앞으로 시설 원해가 좀 걱정인데, 시설 원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뭐 이러면 당연히 소비는 좀 줄겠지만, 근데 이 시설 에너지를 통해서 또 탄소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에너지 원을 좀 바꾸도록 노력을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농업 분야에서 이제 앞으로 좀 실천을 해 나가야 될 그런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구보다 농기계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구보다. 아마 여기에도 아마 대리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좀 한 5년 전쯤인가 구보다와 관련돼 있는 그 기사를 보다가 좀 가슴에 와닿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구보다 농기계의 그 회장이 계시는데, 그 회장이 그 구보다 농기계가 어떤 회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저는 당연히 농기계 회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양반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식량, 물,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결국 ESG적인 마인드거든요. 사실은 식량 문제, 그다음 우리가 뭐 하실 물에 관련된 문제, 그다음 환경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결국은 ESG적인 마인드고, 그 마인드를 자기 회사 경영에 그 최상단에다가 올려놓은 거죠. 이걸 통해서 공감대도 하고, 이게 세계 100대 혁신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구보다 농기계가. 그래서 이 구보다 농기계가 뭐 기계를 잘 만드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만, 그 경영의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가 좀 다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 이것도 농기계 회사죠. 존 디어라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엄청나게 큰 대형 농기계를 만드는 회사인데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농기계. 근데 제가 왜 존 디어 얘기를 하냐? 요번에 그 CES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CES에 존 디어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혁신 사례로. 근데 이 양반이 CES에서 양반이 아니죠. 이 회사죠.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인데 이 존 디어가 혁신 사례의 아주 대표적인 주자로 나왔어요. 농업 분야의 농기계 회사가 전 세계. 왜냐하면 거기는 주로 어떤 회사들이 여태까지 나왔냐면 휴대폰, 뭐 삼성, 디스플레이 막 이런 곳들이 혁신 사례로 나오는데, 올해는 대표 주자가 존 디어였어요. 그래가지고 존 디어가 나온 그 주제 발표하는 걸 제가 쭉 보고, 그것도 우리 농지청에서 번역을 다 했습니다. 번역을 해서 밑에다 주소까지 달아가지고 해놨는데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거기에서 소개를 한 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존 디어의 모토는 뭐냐면 grow more, read less예요. 이게 뭐냐? grow more는 좀 더 많이 생산하자. 그러니까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많이 생산하자는 얘기고, read less는 뭐냐면 훨씬 더 적은 투입 비용으로. 그러니까 생산성을 최대한 극대한 올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read 뒤에 있는 less는 뭐냐면 비료나 농약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적게 주면 어떻게 되죠? 환경 보호의 효과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환경 친화적인 기업이라는 이미지까지 이제 얻는 건데, 요번에 이제 그쪽에서 혁신 사례로 얘기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율주행 트랙터. 그럼 우리도 지금 자율주행 트랙터가 개발이 되고 있고 이미 이제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이항기는 이미 반자율은 이미 지금 그 이항기가 지금 팔리고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자율주행 트랙터가 지금 요번에 소개가 됐고, 두 번째는 이제 정밀 방제 또는 또 정밀 파종 기기가 나왔어요. 소개를 해줬는데 그냥 말로 하면 실감이 잘 안 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적어왔습니다. 제가 그 성능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파종 기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정밀 파종. 시간당 그러니까 1시간에 최대 16kg의 그 있는 거를 씨앗을 거기다 넣고 비료까지 배포할 수 있어요. 1시간에 16kg. 초당 720개의 옥수수 씨앗을 파종합니다. 1초에 720개. 여기는 사실 존 디어는 옥수수 밀콩이에요. 옥수수 밀콩 기계가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이제 곡물 위주인데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에 농사를 짓는 그런 대형 농기계거든요. 그래서 이 파종기가 나왔는데 그 파종기가 이렇게 막 이 팔처럼 이렇게 쫙 펼쳐가지고 여기 뒤에 보면 암처럼 이렇게 쫙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쭉 끌고 가면서 하고, 그 다음에 뭐 저기 방제도 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안에 그래가지고 쫙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제가 이렇게 거기서 이게 제가 동영상을 못 보여드리는데 그 동영상에 보면 슬로우 모션부터 시작해서 실제 파종되는 장면까지 보여주는데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데 그걸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종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옥수수가 떨어지면 옥수수 바로 그 밑에다가 비료까지 갖춘 작업을 같이 해요. 동시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농기계로 하는데 미국의 옥수수를 재배하는 면적이 3,600만 헥타라고 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우리나라 전체 한반도 전체 남한의 전체 면적이 1,000만 헥타거든요. 1,000만 헥타. 그러니까 남한의 3.6배에 되는 면적의 옥수수를 재배를 해요. 미국이. 근데 거기에 비료를 넣는데 그 사람들이 뭐 비료를 많이 넣겠죠. 근데 이렇게 넣으면 정밀 파종이 가능하고 비료를 적게 쓸 수가 있는데 얼마나 적게 쓰느냐? 3분의 1만, 기존에 있었던 비료의 3분의 1만 넣어도 된대요. 그러면 한 5억 리터의 비료를 절감을 하고 금액으로 따지면 8천억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방제의 말씀을 좀 드릴까요? 방제는 이제 결국은 잡초 제거잖아요. 이제 잡초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저도 여기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보통 잡초를 하면 잡초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잡초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인식을 해야 잡초를 잡아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면적인데 그걸 이제 어떻게 그러면 아이덴티파이 하냐? 그러니까 우선은 잡초가 아닌 것을 배제하는 방법을 먼저 채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토양, 땅이면 색깔이 다르잖아요. 땅을 우선 식별을 하고, 두 번째 하늘이면 색깔이 다르잖아요. 하늘 식별하고, 그 다음에 작물과 작물 사이의 경계, 거기 우선 식별해서 우선 거기는 잡초가 아니다라고 우선 인식을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서 그 다음부터는 정밀 촬영을 해가지고 이게 잡초냐 아니냐, 그래서 잡초인 부분만 딱 잡아내서 거기에다가 농약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정밀하게 그걸 처리할 수 있는데, 그 한 개의 그 농약을 하나 살포기에 카메라가 36개가 달렸대요. 36개가 한 엄청난 화소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속도가 중요하잖아요. 이걸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해내느냐. 근데 그 농약
판매하고 이거 하는 데가 1분에 축구장 3개 면적을 커버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1분에 축구장 3배 면적을 커버하면서 이렇게 정밀하게 그걸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앞으로 이제 이 사람들 주장에 따르면 농약을 그것도 3분의 1만 주면 되니까 그러면 한 1조 2천억 정도의 농약 절감 효과가 생길 거다. 이렇게 지금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혁신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혁신 얘기한 거에 이제 클라우드인데 이 클라우드는 뭐냐면 우리도 지금 앞으로 이제 그걸 지향을 하는데 농업 부분에서도 디지털 전환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농가별로 뭐 이런 정보들을 다 줘야 되잖아요. 여기도 그런 정보를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주는 방식이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존 디어가 굉장히 많은 농기계를 팔았어요. 전 세계에. 그래서 50만 대를 팔았대요. 이미. 그게 이제 주로 가 있는 곳이 미국이나 남미, 아르헨티나 뭐 이렇게가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농기계를 팔았는데 그 농기계에 이 커뮤니케이션하는 그 장치들이 달려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장치를 통해서 인포메이션을 수집을 하고 또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의 컴퓨터나 중간 컴퓨터에서 그 사람들을 서포트 해주기에는 중간 컴퓨터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를 소위 말하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 그래서 이제 가상 공간에다가 모든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자기가 필요하면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 각각의 개별적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제 그 고객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준다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저희들도 사실은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농가별로 우리가 제공을 해주기에는 농지청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필요한 정보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는 그런 서비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존 디어 얘기를 제가 마지막에 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가 맨 처음에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드렸고 미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 중에 가장 선두권에 가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존 디어예요. 이게 농기계 회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게 멀리 있고 완전히 거기에 뒤쳐져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굉장히 밀접한 곳까지 지금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미래 기술의 혁신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빨리 적응을 하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다. 저희 그 농촌진흥청이 모토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학기술이 농업 농촌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기술을 통해서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바꾼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미션으로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혁신과 이런 거를 해서 저희가 농업은 좀 스마트하게 만들고 농촌은 좀 매력 있게 만들고 또 국민들은 좀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말씀드리고요.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나로호가 발사가 됐습니다. 고흥에서 나로호가 발생이 됐습니다. 나로도에서 발생했는데 그 나로호가 발사가 되고 나서 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사실 연구비나 이게 한 1조 정도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나로호가 성공하고 나서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격려의 글들을 많이 올렸는데 거기 격려의 글 중에 가장 그 연구원들한테 가슴이 와닿는 격려의 글이 뭐냐? 그랬더니 세금이 아깝지 않더라라는 그 격려의 글을 올린 게 거기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똑같은 얘기를 우리 그 농지청 직원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농진청에서도 여러 가지 과학기술과 관련돼 있는 뭐 노력도 하고 연구도 하고 지도사업도 벌리는데 결국은 국민들이 세금이 아깝지 않도록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그런 기관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많이 저희들이 되새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성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